불 좀 켜도 되겠어요? 그가 코타르에게 말했다. 불이 들어오자 그 자그마한 사나이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의사를 쳐다보았다. 의사 선생님, 만약 제가 병이 든다면 선생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자 코타르는 진료소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체포당한 일도 있었느냐고 물었다. 리웨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있으나 모든 것은 병자의 상태가 어떠냐에 달렸다고 대답했다. 저는요, 선생님을 믿습니다. 코타르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의사에게 차로 시내까지 태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시내 중심가에는 이미 인적도 드물었고 불빛도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아직도 문 앞에서 놀고 있었다. 코타르의 부탁에 따라 의사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앞쪽에 차를 댔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돌차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빗질을 잘해서 착 달라붙은 검은 머리를 하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있는 어떤 아이가 초롱초롱하고 두려움이 서린 눈으로 리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의사는 시선을 돌렸다. 코타르는 인도 위에 내려서서 의사의 손을 쥐었다. 판매 대리인은 두 서너 번 등 뒤를 돌아보더니 목이 쉬어 듣기에 거북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해 수군거리던데요. 의사 선생님, 그게 정말인가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저런 말을 하는 법이지요. 리웨가 대답했다. 하긴 그렇군요. 그리고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세상은 금방 끝장이 나버릴 거라고 야단법석을 떨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법석 부리는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엔진이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다. 리웨는 기어 손잡이 위에 손을 걸쳐 놓았다. 그러나 다시 조심스럽고 조용한 태도로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어린아이를 응시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갑자기 이를 활짝 드러내며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웨는 아이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코타르에게 물었다. 코타르는 갑자기 자동차 문을 잡아 젖히더니 슬픔과 분노가 뒤엉킨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나서 쫓기듯 달아나 버렸다. 지진이란 말이에요. 진짜 지진 말입니다. 그러나 지진은 없었고 그 다음날 한나절 동안 리웨는 단지 시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환자의 가족과 상의를 하고 환자 자신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보냈다. 이제껏 리웨가 자신의 직업을 그처럼 어렵게 생각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환자들은 그가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아예 몸을 내맡겼었다. 그런데 이제 환자들은 솔직하게 증세를 얘기하지 않았고 의사에 대한 불신감이 깃든 놀라움에 휩싸여 질병 속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런 현상은 아직 그가 익숙해지지 못한 하나의 투쟁이었다. 그리고 밤 10시께에 마지막으로 찾아간 늙은 천식 환자의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리웨는 자리에서 몸을 빼내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그는 한동안 어두운 거리와 깜빡거리고 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머뭇거렸다. 늙은 천식 환자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킨 채 앉아 있었다. 호흡이 전보다 나아진 듯 남비에 담긴 이집트 콩을 골라내어 다른 남비로 옮겨놓고 있었다. 그는 반가운 얼굴로 의사를 맞아들였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콜레라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나요? 신문에서요.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똑같이 말하던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병은 콜레라가 아닙니다. 어쨌든 건강한 사람까지도 걸린다면서요? 늙은이는 몹시 흥분해서 말했다. 그 얘기는 아예 믿지 마세요. 의사가 대답했다.
의사는 노인에 대한 진찰을 끝내고 이젠 그 보잘것없는 식당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렇다. 그는 겁이 났던 것이다. 바로 이 교회에서도 이튿날 아침만 되면 10여 명의 환자들이 가래토 때문에 몸을 구부리고 자기를 기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겨우 두서너 경우에만 절제 수술이 약간의 효과를 나타냈을 뿐이다. 반면 대부분의 환자는 바로 입원을 해야 했으며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어떤 환자의 부인은 그에게 의사의 실험에 그이가 이용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환자는 의학적인 실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단지 숨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공포된 조치들은 불충분했으며 그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었다. 특별한 시설을 갖춘 병실에 대해서도 그 시설이 어떻다는 것은 리웨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서둘러 환자들을 옮겨 놓은 뒤 창문을 막아버리고 위생 차단선을 둘러쳐 놓은 2개의 별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전염병이 저절로 없어진다면 몰라도 당국이 생각해낸 이런 조치로는 채취될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있었던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그 다음날 랑스도크 통신사는 당국의 조치가 평온한 가운데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30여 명의 환자들이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카스텔이 리웨에게 전화를 했다. 병실에는 침대가 몇 개나 있나요? 80개요. 분명히 시내의 환자 수가 30명은 넘겠지요. 겁을 먹고 그대로 있는 환자들도 있고 그 밖에 대부분은 신고를 할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죠. 내장하는 일은 조사를 받지 않나요? 안 받습니다. 리샤르에게 전화를 해서 말뿐이 아닌 완벽한 조치가 필요하며 전염병에 대해 철두철미한 방벽을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니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로서는 권한이 없다고 대답하더군요. 제 생각에 환자는 자꾸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에 실제로 2 별실은 10,000원이 되고 말았다. 리샤르는 당국이 학교 하나를 비워서 보조병실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리에는 왁진을 기다리는 가운데 가래토 수술을 계속하고 있었다. 카스텔은 처박아 두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 읽느라고 오랫동안 도서관에 머물곤 했다. 쥐들은 패스트나 아니면 그것과 대단히 유사한 어떤 질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그 쥐들이 수만 마리의 벼룩을 퍼뜨려 놓았기 때문에 일각도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막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병균이 전염될 것입니다. 리웨는 잠자코 있었다. 그 무렵의 날씨는 흡사 미리 정해진 듯이 일정했다. 태양은 최근에 퍼부은 소나기 때문에 생긴 웅덩이의 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노란빛이 넘실거리는 맑고 투명한 하늘, 점점 기승을 부리는 더위 속에서 웅잉거리는 비행기 소리. 이 계절 가운데 모든 것은 평온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의 열병은 4단계의 놀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망자가 16에서 24, 28, 32명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나흘째 되는 날 당국은 한 유치원을 보조병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금은 농짓거리를 하며 불안감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았던 우리 시민들은 더욱 풀이 죽은 것 같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것이었다. 리웨는 지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이런 조치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나도 환자 수를 알고 있는데 정말 우려할 만한 것이더군요.
지사가 말했다. 걱정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총독부에 보고해서 지시를 요청하겠습니다. 리웨는 카스텔 앞에서 전화를 끊었다. 지시를 기다리나니 어떻게라도 해볼 생각을 해야지. 참, 그런데 혈청은 어떻게 됐나요? 이번 주일 안으로 도착할 겁니다. 도 당국은 리샤르를 통해서 리웨에게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는데 이 보고서는 지시를 촉구하기 위해 식민지의 수도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리웨는 그 보고서에다 임상적인 설명을 하고 환자 수를 부기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약 40여 명의 사망자 수가 집계되었다. 지사는 자신이 말했던 대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공고된 조치를 강화하도록 시달했다. 의무화된 신고와 격리는 계속 이행하고 환자가 거주했던 집은 폐쇄한 뒤 소독하였으며 가족은 40일가량의 예방격리에 처해지고 매장은 곧 발표될 조건 아래 당국에 의해 행해지도록 했다. 혈청은 하루 늦게 비행기편으로 공수되었다.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쓸 것으로 충분한 양이었다. 그러나 만약 전염병이 더욱 퍼져나가기라도 한다면 모자랄 건 분명했다. 리에가 보낸 전보의 답신으로 구급용 저장품은 바닥이 났으므로 제품 제조가 새로 시작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이 경황 중에도 아랑곳 없이 봄은 부근의 모든 교회로부터 시장으로 찾아들고 있었다. 수천 송이의 장미가 인도에 늘어서 있는 상인들의 바구니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으며 그 감미로운 향운이 온 시가지에 감돌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듯이 보였다. 전차는 러시아워엔 언제나 그렇듯 10,000원이었고 낮 동안에는 지저분한 채 비어 있었다. 다루는 그 자그마한 노인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노인은 고양이를 향해 가래침을 내뱉고 있었다. 그랑은 그의 이상야릇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일 저녁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코타르는 시내를 배회했으며 예심 판사 오통씨는 변함없이 자신의 애완동물을 끌고 다녔다. 늙은 천식 환자 역시 콩을 골라 그릇에 옮겨 담고 있었고 침착하고 호기심에 찬 모습의 신문기자 랑베르도 이따금 눈에 띄었다. 저녁 때만 되면 언제나 똑같은 군중들이 거리에 가득했고 영화관 앞에는 줄을 지어 늘어선 사람들로 복잡거렸다. 그리고 전염병도 물러가는 듯 싶었다. 며칠 동안엔 사망자가 10여 명밖에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전염병은 다시 기승을 부렸다. 사망자 수가 또다시 30여 명에 이르던 날 베르나르 리웨는 지사가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민 관용 전보를 들여다보았다.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패스트 사태를 선포하고 시를 폐쇄할 것.